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된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살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믿었던 인연들이 너무 쉽게 등을 돌리고 그동안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마다 결국 상처받는 건 저더라고요. 이렇게 글로 써놓고 보니 제 자신이 참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까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된 그 충격적인 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선 전 보리굴비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당을 하게 된 건 저희 애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무렵부터였어요. 여보, 내가 오랜 시간 생각을 해봤는데 나 보리굴비 식당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뜨끈한 밥을 녹차물에 말아서 보리굴비 한쪽 올려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 글쎄, 맛있긴 한데 당신 힘들지 않겠어? 근데 왜 하필 보리굴비야? 흔한 메뉴도 아니고. 제가 수많은 메뉴 중 보리굴비를 선택한 건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기숙사 생활 중인 저희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밥 잘 먹었어? 학교에서 무슨 일은 없었고? 점점 추워지는데 엄마가 겨울 내복 좀 택배로 보내줄까? 아니면 주말에 아예 아빠랑 우리 아들 기숙사로 갈까? 저희 첫째 아들은 기숙사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저희 부부와 떨어져 살았거든요. 그러니 항상 첫째 아들에 대한 애틋함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번에 옷 많이 보내주셔서 괜찮아요. 이번 주말에 제가 집으로 갈게요. 저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엄마, 저 보리굴비 먹고 싶어요. 우리 첫째는 제가 해주는 보리굴비를 유독 좋아했습니다. 녹차물까지 준비해 차려주면 생선 몇 마리를 뚝딱 해치우곤 했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메뉴다 보니 저도 맛있게 요리하는 법을 연구하게 되었고 식당을 차려도 좋을 만큼 자신 있는 메뉴가 됐습니다. 그렇게 식당을 차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는 장사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습니다. 퇴! 이거 맛이 왜 이래? 여기 사장이 누구야? 보리굴비가 이렇게 비린 게 말이 돼? 이거 원산지 속인 거 아니야? 요즘 가짜가 많다던데 국산이라고 써놓고 싹 다 수입산인 집들 천지잖아요. 이 집도 그런 거 아니야? 네?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손님. 저흰 영광 법성포에서 가져온 보리굴비만 취급하고 있어요. 제 양심을 걸고 원산지를 속이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됐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나 돈 못 내니까 그렇게 알아요. 이렇게 대뜸 원산지를 의심하며 돈을 못 내겠다고 배짱인 손님들도 있었고요. 또 가게를 처음 운영하다 보니 장사하는 법도 몰라 늘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몸으로 겪고 나니까 조금씩 감이 잡히더라고요. 저희 아들들도 늘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에 나와 큰 힘을 주었어요. 엄마, 상 제가 치울 테니까 조금 쉬고 계세요. 아침부터 손님 많아서 쉬지도 못하셨잖아요. 우리 아들이 최고네. 아들 없었으면 엄마가 어떻게 식당을 했을까 싶어. 고마워, 준호야. 이따가 너 좋아하는 보리굴비 실컷 먹고 가. 그때 저희 첫째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녀석이 어느 날부터 약속이 있다며 부쩍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전 엄마의 직감으로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저희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것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집에 여자친구를 소개해줄 기미가 안 보였어요. 혹시 이 녀석이 헤어졌는데 내색을 안 하는 건가?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좋은 아가씨면 얼른 결혼하면 좋겠구만. 전 혹시 헤어진 건가 싶어 아들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는데 평소와 다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티도 못 내고 몇 년을 저 혼자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3년쯤 흘렀을까요? 그날도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집으로 갈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아버지한테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며느리감을 소개해 주려는 모양이었어요. 엄마 시간 괜찮지?
근데 가게로 오지 않고 집으로 바로 올 거야? 왜? 혹시 뭐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집에 저 말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전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혼자서 얼마나 좋아하고 날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최대한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뭐, 소개? 누군데? 뭐 친구라도 데려오려고? 아, 그래, 조심히 와. 엄마가 진짜 맛있는 거 해둘게. 에이, 엄마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켜 먹어도 돼요. 그러면 주말에 가기 전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이 왔고, 마침내 아들이 정말 고운 아가씨와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놀라셨죠? 이 사람 제 여자친구예요. 저희 결혼을 약속한 사이기도 하고요. 인사드려, 우리 부모님이셔. 안녕하세요, 문소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인사드려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 오빠한테 부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고 말씀 많이 전해드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준호야, 미리 힌트라도 주지 그랬니? 우린 이렇게 예쁜 아가씨랑 같이 올 줄 모르고 집에서 너무 편하게 있었지 뭐야. 물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 아침부터 미용실에 가서 드라이를 받고 왔고 남편도 생전 아니던 셔츠까지 입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어서 들어와요. 소진 씨가 음식을 뭘 좋아할지 모르겠네. 우리 먹는 건 맨날 보리굴비나 생선인데. 어머님, 저 생선 엄청 좋아해요. 전 고기보다 생선을 더 잘 먹어요. 예비 며느린 저랑 취향이 딱 맞는지 해산물, 그중에서도 생선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때까지 갈고 닦은 보리굴비 요리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정성껏 쪄낸 굴비에 고급 녹차로 우린 녹차물까지 곁들이고 꽃게찜, 새우탕까지 끓여 나름 풀코스로 차려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먹은 생선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데 너무 제가 식탐을 부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님 음식이 다 맛있어서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네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모두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차 한잔하면서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저흰 사실 가능한 빨리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서요. 이런 말씀 부끄럽지만 사실 이 사람 뱃속에 저희 아이가 있어요. 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아이 가졌어요. 사실은 결혼 허락을 받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거고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전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서로 손을 꼭 잡고 어려운 얘기를 털어놓는 걸 보니 미운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결혼 전에 임신은 오히려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많이 놀랐는데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아이 안 낳을 거라고 마음고생 시키는 것보단 반가운 소식이네. 난 너희가 아이를 책임지려는 모습이 더 기특하고 고맙구나. 며느리 물론이고 손주까지 한꺼번에 소개해주다니 너희들 성격도 참 급하다. 결국 저흰 이 선물 같은 며느리와 손주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 녀석도 소식을 전해주니 깜짝 놀라서 몇 번이고 진짜냐고 되묻더라고요. 와, 진짜? 진짜 형이 결혼할 형수님 물론이고 내 조카까지 한꺼번에 데려왔다고? 우리 형 모범생인 줄 알았더니만 완전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는 스타일이었네. 둘째는 제 형이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놀렸지만 그래도 조카가 생긴다니까 무척 기쁜 모양이었어요. 비록 조금은 급하게 준비하게 된 아들의 결혼식이었지만 온 가족이 발벗고 나서서 정말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엄마, 저희 사실 아이 낳고 결혼식을 할까 고민도 했는데 그래도 첫 아이는 배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 안삭되기 전에 식을 올릴까 싶어요. 그래?
그러면 시간이 정말 촉박하구나. 아유, 난 우리 아들 결혼을 이렇게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 죄송해요, 엄마. 가게 일 때문에 바쁘신데 갑자기 제 결혼식 준비까지 신경 쓰게 해드렸네요. 솔직히 아들 결혼을 준비하면서 당황스러운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저희 아들은 대기업에 근무 중이었는데 예비 며느리인 고졸에 딱히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전엔 중소기업에 다녔다고 하는데 아이를 가지고 난 뒤 직장을 간뒀다고 했습니다.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된 입장에선 조금 아쉽기도 했죠. 그리고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흰 첫째 아들 개혼이기도 하고 아이까지 가졌으니까 예단을 좀 주고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사돈댁에선 저희와 상의할 것도 없이 이런 지하에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기로 한 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단 예물은 안 했으면 합니다. 서로 부담 주는 거 싫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그런 거 챙길 여유도 없고요. 상견례 전에 사돈댁의 형편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예단 예물 생략하는 부부들도 많다는 건 알지만 아무 상의 없이 그냥 안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든 말하는 태도가 솔직히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괜히 감정 상하고 싶지 않아 전 그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몇 달 뒤면 아이도 태어나는데 살 집은 괜찮은 곳으로 마련해 줘야겠다 싶더라고요. 준호하고 소진이가 잘 상의해서 살고 싶은 집 정해주면 우리한테 말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우리도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 저희 부부는 많은 돈은 못 해줘도 애들 신혼집은 꼭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어차피 예단 예물도 안 하기로 한 거 그 돈을 보태서 좀 더 좋은 집을 구하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사돈댁은 저희가 집 구하는데 보태겠다 말하니 그제야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 아들은 저희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정중히 거절하더라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 가족끼리 남게 됐을 때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집값이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집을 구해주신다는 건 마음으로만 받을게요. 아들, 다른 거 몰라도 결혼할 때 부모님이 주시는 건 감사히 받는 게 맞아. 우리 아들이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을 잘 알겠으니까 걱정 말고 받고. 자식 결혼하는데 부모가 집 한 채 못 해줄까? 저희 기특한 아들은 혹시 부모한테 부담을 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안 받겠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더군요. 결국엔 몇 번의 상의 끝에 집값의 일부만 보태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이후 결혼식 준비도 바쁘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아들을 장가 보내는 날이 다가왔어요. 결혼식 당일 나란히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니까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아, 이 사람아, 아직 결혼식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울면 어떡해? 누가 보면 시어머니가 극성이라고 하겠어. 아유, 그러게나 말이야. 나 너무 주책이지? 애들이 저렇게 서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해서 눈물이 나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잘 끝나고 며느린 홀몸도 아닌데 매일같이 제 가게와 집을 찾아오며 곰살맞게 대해주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컨디션이 좋길래 어머님 가게를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저 잘 왔죠? 아유, 배가 그렇게 불러선 뭘 도와주겠다고 왔어. 그러지 말고 저기 시원한 데 가서 앉아 있으렴. 내가 식혜라도 한 그릇 내어올 테니까. 며느린 가게나 집에 놀러와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절 돕겠다고 난리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쁘기도 하면서 혹시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어요. 이제 배도 제법 많이 나왔지? 그래,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집에서 뭐 시킬 거 있으면 네가 하지 말고 준호 다 시켜라. 임신했을 때 무리하면 아이 낳고도 계속 몸이 힘들어. 남자들은 그걸 모른다니까.
그렇지 않아도 준호 씨가 엄청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빨래랑 설거지는 그이가 다 해요. 어머님, 우리 아이 축구선수 될 건가 봐요. 요즘 태동이 엄청 심하거든요. 가끔 발로 빵빵 차는 게 저 엄청 깜짝 놀란다니까요. 며느리와 이렇게 아이 얘기도 나누고 수다를 한참 떨다 보면 꼭 제게도 딸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들 두 녀석만 키우다 말도 잘 통하고 상냥한 며느리가 생겨서 얼마나 좋았게요. 며느린 특히 제가 해주는 보리굴비를 좋아해서 막달까지 매주 보리굴비를 먹을 정도였습니다. 네가 이 보리굴비를 좋아해서 얼마나 다행인 줄 아니? 아예 다른 메뉴였으면 해주고 싶어도 어려웠을 텐데 마침 내가 보리굴비집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어머님,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할머니 음식 솜씨를 알아보나 봐요. 어머님 밥 먹을 때마다 아이도 좋아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 예쁜 며느리.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복덩이들이 넝굴째 들어왔나 모르겠네. 저희 집 온 식구들은 손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손주 바보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조카를 주겠다고 옷이며 신발을 사드렸고 저희 남편도 건강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운동까지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 뒤 드디어 온 가족이 기다리던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손주 며느리를 쏙 빼닮은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우리 손주 얼굴 좀 보자. 아주 우리 며느리 얼굴을 쏙 빼닮았구나. 남들이 보면 준호 아들인 줄도 모르게 아주 지 엄마 얼굴이야. 원래 첫 딸은 아빠 닮고 첫 아들은 엄마 닮는다고 하잖아. 난 오히려 예쁜 며느리 얼굴 닮아서 좋구만. 손자는 제 아들 얼굴은 전혀 닮지 않고 오로지 며느리만 닮았더군요. 그래도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효부인 줄 아니까 누굴 닮던 무슨 상관인가 싶었거든요. 손자가 태어난 이후 저희 아들은 물론이고 저희 부부와 둘째 아들까지 아주 손자에 관한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갈 정도로 극성이었어요. 가게 일이 아무리 바빠도 손자 얼굴 한번 보겠다고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달려가곤 했죠. 며느리도 저희가 손자를 예뻐하는 걸 아는지 여전히 저희에게 참 지극정성이었고요. 한 번은 저희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심한 독감에 걸리는 편이라 그때도 약간 대수롭지 않게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며느리는 남편이 입원까지 했다고 하니 깜짝 놀란 모양이었어요. 글쎄 눈물바람으로 병원까지 달려왔더라고요. 아버님, 많이 아프신 거예요? 괜찮으세요? 아버님 입원하셨다고 해서 저 정말 놀랐어요. 소진이 네가 많이 놀랐겠구나. 난 괜찮다. 며칠 입원하면 씻은 듯이 낫는다는구나. 그나저나 넌 병균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여기까지 왔어? 난 괜찮으니까 얼른 들어가 봐라. 하지만 며느린 아무리 말려도 옆에서 병간호를 해드리겠다고 남편 옆에 몇 시간이나 앉아 있었어요. 저희가 겨우 설득해서 며느리를 집에 돌려보내고 둘이 병실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허허 웃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며느리가 참 심성이 고와. 그치? 시아버지 아프다고 울면서 찾아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남편은 누워서도 며느리 생각만 하고 있었나 봐요. 그만큼 기특하고 예쁘게 생각하고 있던 거겠죠. 그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시간이 이어졌고 그로부터 한 7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인형 같기만 했던 손자 얼굴도 살이 제법 붙어 포동포동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녀석이 첫째가 보내주는 아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 의문스럽게 묻더라고요. 엄마, 근데 이준이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형을 너무 안 닮은 거 아니야? 형수님을 닮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형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어. 형이나 형수는 쌍꺼풀이 없는데 이준이는 이렇게나 짙은 쌍꺼풀까지 있잖아. 괜히 너 밖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원래 신생아 때 아이 얼굴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법이야. 당연히 지 아빠인데 커보면 닮아 있겠지 뭐. 하지만 둘째 아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손자가 제 아들을 안 닮았다는 소린 수차례 하곤 했어요.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
제 신경을 긁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며느리 문제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사 같던 며느리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아, 어머님, 또 보리굴비예요? 저 입에서 생선 나오겠어요. 여기가 무슨 아쿠아리움도 아니고 맨날 굴비만 먹는 것 같네요. 아, 그래? 미안하구나. 너희가 굴비를 하도 잘 먹길래 해온 건데 너무 자주 먹긴 했지? 미안하다 얘. 내가 금방 찌개라도 끓여올게.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짜증이 늘더니 툴툴거리며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처음엔 아이 낳고 행여 산후 우울증이라도 걸려나 싶어 어떻게든 전 며느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어요. 하지만 누울 자리 보고 발도 뻗는다고 저희가 잘해주는 걸 아니까 며느리 요구가 점점 도를 지나치더군요. 어머님, 혹시 저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사실 친정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친정 식구들도 돈이 없어서요. 정말? 아이 그런 일이라면 진작 말하지.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한 1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며느린 급기야 친정에 필요하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 연봉이 4,500 정도는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생활비를 덜 주나 싶어 넌지시 아들에게 묻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도 돈을 달라고 했다고요? 사실 얼마 전부터 처가에 쓸 돈이 있다며 100만 원, 200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달엔 500만 원이 필요하다길래 조금 어렵다고 했더니 엄마한테 부탁드렸나 보네요. 죄송해요. 제가 아내하고 얘기해 볼게요. 놀랍게도 아들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며느리가 야금야금 가져간 돈이 다 합치면 2,5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었어요. 전 대체 사부인이 얼마나 아프시길래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가 싶어 조심스럽게 사돈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저 준호 엄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예, 그럼 잘 지냈지요.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하지만 목소리를 들어보니 사부인은 무척 건강한 것 같았습니다. 전 그래도 혹시 몰라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죠. 우리 며느리한테 들어보니까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큰 수술도 몇 번이나 받으셨다던데 괜찮으신가요? 며느리 얘기 듣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사부인은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기침을 하며 아픈 척을 하더라고요. 아, 예. 수술을 3번이나, 아니 4번이나 받았죠. 지금도 죽을 둥 살둥합니다. 사부인도 건강 조심하세요. 이 나이에 병 나면 고치기가 쉽지가 않네요. 사부인은 그러면서 몸이 안 좋다며 다급하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쯤 되자 전 자꾸만 며느리가 의심스러웠어요. 친정 어머니가 아프시다며 돈을 2,500이나 가져갔는데 사부인은 멀쩡한 것 같고 뭔가 제게 말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린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만날 때마다 상전처럼 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떡두꺼비 같은 손자 낳아드리니까 좋으시죠?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걱정이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과 동시에 손자까지 생겼으니 두 분은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아이, 그치. 정말 고맙구나. 그건 그렇고 사부인은 요즘 어떠시니? 그래, 몸은 많이 회복되셨어? 네, 뭐 그러시겠죠. 어머님, 저 배고파요. 오늘 저녁도 생선 말고 고기 구워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 곁에서 하도 생선 냄새 맡았더니 이제 냄새만 맡아도 질리네요. 그래, 그래. 아유, 며느님이 드시고 싶다는데 해드려야지. 전 커갈수록 아들과 전혀 닮지 않은 손자, 그리고 뻔뻔하게 돈 요구를 하는 며느리를 보며 갈수록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괜히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라면 기분이 상해할까봐 말도 꺼낼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모르게 시름시름 앓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부모님 댁에 가서 자도 되죠? 저 짐 챙겨서 나왔어요. 뭐? 아니, 왜?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그건 아니고요. 사실 아내가 또 돈 요구를 하길래 안 된다고 했더니 기분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며느리에게 돈도 다 뺏기고 아들의 결혼 생활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결국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엄마의 촉이라는 게 또 한 번 발동이 된 것 같네요. 전 힘없이 집으로 들어오는 아들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물었어요. 엄마가 내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데 요즘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니 확인을 한번 좀 해봐야겠다. 매달 돈을 받아도 어디다 갖다 쓰는 건지, 왜 사부인이 아프시다고 거짓말한 건지 내가 알아봐야겠어. 엄마도 아셨어요? 저도 사실 장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대답하시는 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매번 밖에 계시고 목소리도 활기차시고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수상한 게 또 있어요. 저한테 돈을 달라고 요구한 시점부터 자꾸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비밀번호까지 걸어놓고 전 쳐다도 못 보게 해요. 베란다 나가서 저 몰래 통화도 많이 하고요. 아들까지 이렇게 얘기하니 더는 의심만 할 게 아니라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걔가 정말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이준이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니? 나도 이준이가 분명 내 손주일 거라고 믿고 싶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준이를 얼마나 예뻐하니? 하지만 여기서 확인하지 않고 계속 의심만 하면 갈등만 더 깊어질 것 같구나. 전 아들에게 손자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도 안 된다며 펄쩍 뛰었지만 잠시 진정한 뒤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결국 검사를 해보겠다고 수긍하더라고요. 엄마, 검사는 해보겠지만 이준이 분명 내 아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절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제 아이를 사랑해요. 만약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오면 저 정말 미쳐버릴 거예요. 저도 제발 사랑하는 손자가 제 아들의 자식이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제발 제가 며느리 오해한 것이길 바라고 또 바랬어요. 아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며느리와 손자의 머리카락과 칫솔을 가져왔고 저희는 그것을 친자 확인 검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며칠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고 그냥 참고 넘어갈 걸 하는 후회도 되더라고요. 며칠간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오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전 아들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 드디어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죠. 수화기 넘어 아들은 말까지 더듬으며 떨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다 같이 속았어요. 속았다고요. 나 이제 다 끝났어요.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처절하던지 전 순간 머리가 핑 돌며 주저앉을 뻔했네요. 우리 손자가, 이준이가 네 아들이 아니래? 자세히 말 좀 해봐.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건 긍정의 의미이기도 했죠. 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믿는 독에 발등이 찍히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이 고통을 누가 알까요? 저는 큰 충격에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곧장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집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태연하게 나와보더군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요즘 이렇게 말도 안 하시고 오면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욕해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제게 안으로 들어오라더니 앉으라는 말도 없이 저 혼자 소파에 턱하니 앉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이나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넌 시애미가 왔는데 앉으라는 소리도 안 하니? 시애미 앞에서 다리를 탁 꼬고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저 어머님 귀한 손자보다 이제 겨우 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놀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저 종일 애만 보고 있었다고요.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누워있던 손자를 안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태도를 보고 나니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너 대체 친정에 돈을 얼마나 보낸 거야? 준호 연봉이 4,500인데 친정에 매달 500씩 보내는 게 말이 돼? 그렇게 쓰다가 애는 무슨 돈으로 키울 작정이야? 제가 이렇게 약간 따지듯 물었더니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시어머니 노릇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쫌생이처럼 구신다. 제가 귀한 손자까지 낳아드렸는데 오히려 잘했다고 돈을 더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집 같았으면 500이 아니라 5천이라도 얼마든지 해줘요. 그 말을 들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쫌생이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참고만 있겠어요? 그 귀한 손자, 내 손주가 맞긴 하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지금 무슨 끔찍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애가 준호 씨 아이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흥분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고이 품고 온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 되었어요. 너 정말 뻔뻔하구나. 너 정말 내 아들한테 할 말 없어? 사람으로 태어나 하면 안 될 짓이란 게 있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를 다 속일 생각이었어? 전 그러면서 가방 안에 있던 친자 확인 검사질, 며느리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나왔다. 99.99% 불일치야. 대체 누구 자식인데 뻔뻔하게 내 아들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거야? 감히 내 손주인 척을 하면서. 며느린 급하게 검사질 살펴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어선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전 며느리의 말을 더 들을 것도 없이 그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아들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지 10분도 되지 않아 집으로 들어서더라고요. 그러자 며느리 무릎으로 기어 아들의 바지단을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무슨 오해를 하신 것 같아. 당신이 말씀 좀 잘 드려줘. 나 진짜 억울해. 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밀어내더니 옆에 있던 며느리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떳떳하면 지금 당장 이 비밀번호 풀어. 지금 당장. 그건 내 사생활이야. 아무리 남편이라도 사생활까지 침해할 권리는 없잖아. 사생활? 웃기고 있네. 지금 당장 안 풀면 바로 이혼이야. 그리고 바로 경찰에도 신고할 거야. 전 평소에 늘 웃던 아들이 저렇게나 정색을 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죠. 결국 며느리는 울면서 핸드폰 잠금을 해제했고 그 안에서 아들과 전 충격적인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몰래 이런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더군요. 영애야, 나 이번 달엔 좀 더 필요할 것 같네. 500만 원 말고 100만 원만 더 올려서 600만 원만 보내줘야겠다. 너 진짜 미쳤어? 나 지금도 눈치 보여 죽겠는데 600은 무리야. 더는 안 돼. 언제까지 이렇게 날 술 막히게 할 거야? 그래? 그럼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너희 시어머니 보리굴비 가게 아시지? 거기 내가 손님으로 한번 가져야 되겠네.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으시다며? 문자 내용으로 봐선 며느리가 어떤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사실대로 말하라며 호통을 쳤어요. 어머님, 여보, 사실은 다 실수였어요. 실수였다고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들려준 얘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남편과 연애하면서 3개월 정도 다른 남자 만난 적이 있어요. 정말 깊게 만날 생각은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 관계가 깊어졌는데 그만 그 사람 아이를 임신하고 말았어요. 임신한 걸 알고 그 사람한테 결혼할 사람이 있으니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인간이 제가 임신한 걸 알고 절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그럼 나랑 연애할 때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말 딱 한 번 실수였어. 난 정말 오빠밖에 없어. 그 인간이 내가 급하게 결혼 준비하는 걸 알고 내 뒷조사를 했나 봐. 날마다 시댁에 이르겠다고 협박하는데 내가 어떻게 돈을 안 줄 수가 있어. 처음엔 100만 원, 200만 원씩 요구하다가 돈을 점점 더 달라고 요구해서 나도 죽을 것 같았다고. 며느리는 울다가 화내다가 빌다가 아주 난리를 부렸습니다. 내가 SNS에 우리 이준이 사진 올린 걸 보고 자기 아이라고 확신했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매일같이 날 협박했어. 이런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여보? 나 그동안 정말 괴로웠어. 어머님, 저도 피해자예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용서해주세요. 저 이 사람 없이 못 살아요. 저 다신 신경질 부리지 않을게요. 어머님이 하라는 거 다 할게요. 어머님이 기라고 하면 길게요.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며느린 급기야 이성을 잃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울자 옆에 있던 손자도 놀라 크게 울기 시작했고요. 집안은 한마디로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전 머리가 너무 아파 이 사태를 어찌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길 잠시 그때 갑자기 비상한 방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잡아들여 하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 협박한다는 그 상간남인 것 같았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그놈이 누구인지도 못 보고 울다가 끝날 판이었어요. 전 그래서 며느리 앞에서 연기를 시작했어요. 이 미련한 거사, 이 순진한 거사, 어쩌자고 그런 나쁜 놈한테 걸려서 마음고생 몸고생을 했어. 아휴, 너야말로 정말 피해자네, 피해자야. 너도 그놈한테 깜빡 속은 거잖니? 그러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그걸 혼자서 끙끙 앓았어? 울지 마라, 울지 마.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순진했나 봐요. 널 이렇게까지 만든 그놈을 내 손으로 혼쭐을 내줘야겠다. 당장 그놈한테 문자 넣어. 원하는 만큼 돈 다 줄 테니까 지금 당장 나오라고 해. 시어머니가 돈 준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라고 메시지 보내라.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니? 며느리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전 일단 그런 며느리를 달래는 척했어요. 우리 아들 가정을 해치려던 그놈을 내가 가만둘 수 없지. 가만히 있었다간 우리 아들 인생까지 종칠 뻔했잖아. 내가 아주 홍군형을 내주마. 어머님, 지금 그 말씀은 절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지금 당장 문자 넣을게요. 아들도 제 숨은 뜻을 파악했는지 며느리에게 다 괜찮으니까 어서 메시지부터 보내라고 슬슬 달래기 시작하더군요. 며느린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 인간에게 바로 연락을 했어요. 난데 내일 당장 600만 원 줄 테니까 내가 주소 보낸 카페로 나와. 자세히 묻지는 말고 현금으로 당장 보내줄 테니까 시간 맞춰서 나오라고. 웬일이야? 이번 달에 일주일이나 빨리 주네. 알겠어. 돈 준다는데 당장이라도 나가야지. 아주 땡큐다, 땡큐야. 수화기 너머로도 그 인간이 얼마나 신났는지 알 것 같더군요. 그렇게 피를 말리는 밤이 지나고 마침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들 며느린 약속 시간 전에 미리 카페로 나가 있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다 되어선 며느리 혼자 카페에 앉아있고 저희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은밀하게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가 흘렀을까요? 어떤 남자가 두리번거리며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남자 얼굴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았어요. 왜냐면 쌍꺼풀이 짙은 얼굴이 제 손자랑 똑같이 생겼었거든요. 남자 며느리를 보자마자 씩 웃으며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야, 오랜만이다. 평소에 그렇게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주더니 그동안 예뻐졌다. 역시 부잣집 며느리가 좋나 봐. 이종배, 너한테 그딴 말 듣고 싶지 않아. 까칠하긴. 그럼 다 필요 없고 돈 줘. 돈 어딨어? 나 돈 받고 바로 가봐야 돼.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조용히 카페 뒤쪽에 숨어있던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였죠. 네 놈이 바로 이종배구나. 옳거니 잘 만났다. 제가 그놈의 이름을 부르니 그놈이 당황한 얼굴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누구세요? 아줌마 뭐야? 내가 누군지 궁금하냐? 그래, 엄청 궁금하겠지. 맨날 내 며느리한테 날 찾아가겠다고 협박했으니 네가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네가 감히 우리 아들 속이고 우리 가족의 뒤통수를 쳐? 그 죄값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놈에게 다가가 바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희 둘 다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 차리겠지? 그 순간 카페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제가 멱살까지 잡고 흔드니 옆에 있던 아들도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아, 왜 이래요, 아줌마? 이건 다 저 여자가 잘못한 거라고요.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 전에 다른 남자랑 바람핀 여자라고요. 내가 뭘 잘못해? 어머님, 전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 둘 다 콩밥을 먹어요? 먹으려면 이 인간만 먹어야죠. 그걸 믿었니? 그건 내가 어떤 인간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일부러 연기한 거야. 난 네가 우리 아들 2번 다시 울리게 둘 생각이 전혀 없어. 용서할 생각은 더더욱이 없고. 그러자 그 종배라는 인간이 며느리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그걸 들키면 어떡해? 누구 인생 종치고 싶냐? 아줌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사실 새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돈 다 돌려드릴게요. 저 이번 직장에서도 잘리면 저 진짜 큰일 나요. 네 놈이 아직 입만 산 걸 보니 혼나려면 멀었어. 당장 둘 다 일어나. 바로 경찰서로 가자고. 너희 같은 놈들은 법의 심판을 좀 받아야 돼. 전 그 길로 아들과 함께 두 연놈들을 끌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둘 다 계속 도망치려는 걸 억지로 붙잡고 경찰서까지 끌고 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확보해두었던 둘 사이의 메시지, 친자 확인 소송 결과지를 가지고 두 사람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죠. 물론 동시에 혼인 무효 소송도 진행했고요. 며느린 그 순간까지 오히려 저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억울해하더라고요. 저 용서해준다면서요. 다 말하면 용서해준다고 했잖아요. 왜 거짓말해요? 왜? 이 미련한 거사. 거짓말은 네가 우리한테 한 게 거짓말이지. 넌 사람이 순진한 거냐 미련한 거냐? 이 천하에 몹쓸 것 같으니라고. 너 다신 그렇게 살지 마. 두 사람을 고소하고 보니 며느리 협박했던 그놈은 원래 백화점에서 구두를 팔던 모양이에요. 겉으로 보면 멀끔해 보이니 며느리가 홀랑 넘어간 거겠죠. 그놈은 며느리에게 그렇게 큰 돈을 뜯어내고 좀 더 좋은 매장으로 옮겨서 매니저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인정했고 며느리와 그 나쁜 놈은 모두 처벌을 받았죠. 물론 피해 금액은 돌려받았습니다. 경찰 고소 이후에야 뒤늦게 콩밥이 무서웠는지 돈을 송금하더라고요. 하지만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놈에겐 협박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나중에 듣자 하니 새 직장에서 결국 해고되었다네요. 저희가 가정법원에 걸었던 혼인 무효 소송 역시 긴 시간 법적 다툼을 벌인 끝에 결국엔 승소할 수 있었고요. 여보,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당신 정말 나하고 이준이 버릴 거야? 당신 이준이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거 다 거짓이었어? 나 한때 내 아이라고 믿었던 우리 이준이한테 정말 진심이었어.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고. 그걸 다 무너뜨린 건 당신이야. 당신 평생 아이에게 사죄하며 살아. 결국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든 건 너니까. 혼인은 무효가 됐지만 사실 제 아들은 아이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눈물을 머금고 며느리에게 아이를 보내고 새 출발을 하기로 결정했더군요. 며느린 제 아들과 완전히 갈라선 이후로 그 종배란 인간에게 매달린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혼자 키우긴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나쁜 인간이 며느리에게 온갖 막말을 하며 잔인하게 차버렸다는군요. 야, 솔직히 말해서 나 직장에서도 잘리고 돈도 다 뺏겼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고. 그러니까 네 시어머니한테 왜 그걸 말해선. 됐고, 솔직히 나 그 애가 내 애라고 확신 못하겠으니까 그냥 서로 더러운 걸 봤다고 생각하고 다신 연락하지 말자. 알겠냐? 그놈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며느린 한동안 매일 술을 먹고 저희 가족들에게 돌아가며 전화를 해댔고요. 어머님, 이제 제 옆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요. 그거 참 안 된 일이구나. 그건 그렇고 네가 우리 아들한테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있다는 거 알지? 그 돈 까먹지 말고 착실하게 갚길 바란다. 너 예전에 우리한테 돈 뜯어갈 땐 아주 칼같이 뜯어갔잖니? 위자료요? 저희 집안 사정 아시잖아요. 제발 좀 깎아주세요. 저 꼭 갚을게요. 지금은 저 너무 힘들다고요. 며느린 힘들다며 우는 소리를 해댔고
그 말에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랐지? 너 그 돈 안 갚으면 난 널 아주 밑바닥까지 탈다 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제때 꼭 돈 보내렴. 그렇게 위자료와 함께 혼자 남겨진 며느린 지금은 미혼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나 들어보니 마트에서 일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듯 살고 있다고 하네요. 가끔 한때 제 손지었던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이젠 돌이킬 수는 없겠죠. 며느린 판결에 따라 지금도 이자를 붙여 매달 몇만 원씩 저희에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그걸 쓰고 싶지 않다며 나중에 좋은 곳에 기부할 생각인가 봐요. 사실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차라리 제가 몰랐으면 어땠을까 싶은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언젠간 밝혀질 일이었겠죠. 지금은 그때 발벗고 나서주신 엄마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이제 조금씩 웃기도 하고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는 걸 알아요. 제가 받은 상처보다 저희 아들이 받은 상처가 훨씬 깊을 겁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그때 유전자 검사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습니다. 아들의 결혼 생활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끝이 났지만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게 감사할 일이죠. 저희 가족들은 그때 받았던 충격을 잊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젠 조금씩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네요. 저흰 사람 하나 잘못 드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우리 형이랑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여행이나 가는 게 어때요? 오랜만에 기분 전환 좀 할 겸이요. 우리 오늘은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외식해요. 그래, 여행 그거 참 좋다. 역시 우리 둘째가 분위기 메이커네. 가서 실컷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오자. 어때? 큰아들, 너도 좋지? 네, 가요, 엄마. 우리 여행 가요. 저희가 모든 일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요. 그 믿음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 다시 세우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결국 시간이라는 약은 상처를 완전히 아물게 해주진 않아도 다시 좋은 기억으로 아픔을 잊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실 누군가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그 아픔,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 아픔 덕분에 더 단단해진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모든 걸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렇게 우리 또 하루를 버텨냅시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